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얘기했지만 이거 갖고 자꾸 이제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을과 을의 싸움을 유발하고 있는 거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요, 그냥 그 해 거둔 돈으로 그 해 연금 수요자한테 연금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50년 전부터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적자 흑자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그 시각을 좀 바꿔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총생산의 45%에 이르는 1,000조 원을 기금에 쌓아놓고 비생산적인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하게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소득 보장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보다요, 노후소득 보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국민연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근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수출 증가율은 결국 우리가 맞이할 세계가 과거보다는 수출보다 내수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노인의 적절한 구매력을 보장해 내수를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입장이 이전에 들었던 시각과 다르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심상정이 대선 후보일 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을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때 이제 공무원연금이 너무 후해서 재정 부담이 크니 국민연금 수준을 낮추자는 것이었는데 이건 뭐냐면 공적연금의 하향 평준화다. 공무원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경호의 편승한 이 주장은 결과는 공적연금의 약화,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개인연금 팔잖아요. 얘네들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이 자꾸 고갈된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을 위한 소득 대체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개인연금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추가로. 안 그러면 제 노후가 불안하니까. 그러면 그 개인연금을 팔면 금융사들이 좋겠죠. 은행, 그다음에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특히 이제 많이 팔겠죠. 그러니까 민간인의 총부담, 민간인은 이제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연금을 받냐? 본인이 4.5% 내고 사용주인 그 회사가 4.5% 냅니다. 그리고 사용주가 부담하는 퇴직금이 8.3%예요. 그러니까 총 17.3%를 부담을 하고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퇴직금하고. 근데 공무원은요, 본인이 공무원연금 기여금 9% 내고 정부 부담금이 9%, 그다음에 정부가 부담하는 퇴직금이 3.24%. 그러니까 퇴직금이 일반 근로자보다 절반이 좀 안 되게 낮죠. 그래서 퇴직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부의 9%에.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렇다고 제가 공무원연금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공무원연금 21.24%를 하면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더 올려야 된다라는 논리로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지 말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외에 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은 다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재정에서 지원합니다. 국고로. 보시면 공무원연금법 보시면 연금 부담금리 보전금 해가지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거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만약에 공무원연금이 적자를 보고 있으면 그 적자분을 메워서 연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군인연금도 보시죠. 군인연금도 비용 부담의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제 국가가 부담한다 했죠. 적자가 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더욱 놀라운 거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사학연금법에도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런데도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그 부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연금들은 다 국고에서 적자를 메워줘야 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국민건강보험료 있죠.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그 해 거둘 걸로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전체의 2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국민연금도 이렇게 법률에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부족할 때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 이거죠. 국고로 지원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어떻게 연금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갖고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을 그 우리 돈 뺏어간다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층한테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국고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연금은 지금 적립해 놨잖아요. 왜냐하면 연금 받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쓸 일이 없어서 한 1,000조 정도 적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직연금은, 아니, 국민연금 많이 받아가면 당연히 적립금이 줄겠죠. 언젠가는 적립금은 다 쓸 테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떡하냐. 부가 방식으로 해서 그에 거둔 연금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거는 국고에서 지원하면 되고, 뭐처럼?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눈치를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통화정책 기조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7차례 연속으로 올렸다가 오늘은 동결을 했죠. 2년 만에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난방비도 날리고, 뭐 가스비, 전기료, 그다음에 대중교통 요금도 올린다 그러고. 근데 보시면 물가 급등의 주 요인이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줬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최대 곡창 지역이기도 하고, 러시아는 가스가 있고, 근데 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곡물값하고 에너지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 급등이 공급 쪽 요인이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물가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떡하냐? 금리 인상을 해버려요. 금리 인상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돈을 안 쓰게 되죠. 당연히. 왜냐?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그 이자를 많이 주니까 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생겼는데 수요를 억제하고 있으니 이게 원인하고 처방이 다른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미 하락한 실질임금은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 회복이 어렵고요. 뭐냐? 이게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부자 아닌 사람들이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부자 아닌 사람이겠죠. 그럼 금리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 100만 원 정도씩 올랐다고 하잖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면.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오를 때 좋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집을 막 살 수 있고, 또 하나 예금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자가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가계부채의 신용 위험을 키워 도리어 금융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된다 이거죠. 보시면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냐 금융 안정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번에 하느니 그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은 거는 물가 안정보다는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은 거거든요. 자, 금융 안정과 통화 가치 안정 사이에선 선택을 한다면 금융 안정을 골라야 한다고 이분도 말씀하시죠.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자금이 빠져나가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다가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다면 더 큰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환율보다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를 자꾸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배에 문제가 생기다고 하고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고금리 때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지만 금리를 인상하든지 아니면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또 하나의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개를 병행할 수 없는데, 그럴 때 뭘 선택을 할 것이냐. 금융 안정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시장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말을 한 거죠. 저도 이분의 의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겠죠.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증세는 어떤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 급등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대출을 적게 받으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이나 이런데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지면 그만큼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돈을 이제 시중에서 줄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증세라는 거예요. 증세. 증세를 하면 당연히 시중에 있는 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수요를 줄이는 거니까 물가 인상이 좀 억제되겠죠. 그래서 증세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첫째, 사람들 심리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면 증세 또한 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둘째, 모든 채무자들에게 똑같은 비율의 희생을 요구하는 금리 인상과 달리 조세 정책은 강자와 약자 그리고 살리고 북돋아야 할 활동들과 억제할 활동들을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올리면 모든 채무자들에게 똑같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은 더 고통을 받겠죠. 근데 조세는 그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세율이 높습니다. 세금을 더 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자하고 약자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세 공평, 그다음에 조세 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조세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점도 있다. 또 증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면 지금 하역거가 되고 있는 국가 총부채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겠죠. 증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세 가지 효과가 있으니 증세를 하는 거 어떠냐? 근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지금 부자 감세를 하고 있죠. 초부자 감세. 그러면서 이제 그 난방비 급등한 거에 대한 지원은 그 몇백억 지원하겠다고 하죠. 수십조 초부자 감세를 하면서 정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그 권력을 행사할까?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운영할까라고 생각하고 그 선거에 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동자이고 소상공인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향해서 그 안 좋은 정책을 펴는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김도윤 씨가 이제 경기도 지사잖아요, 이재명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경제부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 때 건전재정보다는 민생재정이다. 그러니까 김 지사는 우선 그러니까 작년 얘기예요. 내년에 올해는 그러니까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텐데 지금 제대로 돈을 써서 추경 예산도 준다.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 일자리 예산 등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 비율, 국가 채무 비율이 낮은 것만으로 나라 살림을 잘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넓고 좁은 사고다. 맨날 그러죠. 국가 채무 비율이 뭐 50%가 됐는데 GDP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나라 국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 한다라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고 나라 살림 잘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나라 돈으로 먼저 메우고 디딤돌을 놓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정 준칙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장 재정이라고 해서 정부가 돈을 쓴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써야죠. 코로나 때도 잘 보셨지만 많은 효과가 있었고요. 그 추경 편성한 게.